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분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뵙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겠네요. 한국금융연수원 주연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오랜만이죠? 그렇게 시간이 배정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내부에서 강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네네. 있으니까 아, 시간을 약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근데 때마침 우리 교수님이 왠지 이 얘기는 정말 잘해주실 것 같은 글쎄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네. 좀 그 이야기는 아. 뭐 해보도록 하죠. 잭슨홀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시작을 해서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실 거예요? 이제 지난 주말에 사실은 잭슨홀 미팅이 있었으니까 네. 사실 많은 이 아니고 거의 모든 네. 그 뉴스 소스라든가 코멘테이터라든가 다 한 번씩은 다뤘던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게 뭐 레스오키시아냐 아니면은 뭐 약간 그 비둘기파적으로 전환을 했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저는 사실 그 얘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음. 그 제목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어떤 의미로는 이제 중앙은행에 있는 임직원들이 휴가를 보내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휴가를 어떻게 잘 보내고 왔는가라는 네.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 사실은 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미팅의 중심보다는 심포지움 중심이고 이 네네. 심포지움에서 무슨 이야기들을 했느냐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는 잭슨홀 미팅으로 인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결과적 요인들만 지금 시장에서 많이 다뤘다면 네네. 교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뒤에서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사실 부분이- 세계 구도의 변화, 그러니까 경제 구도의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러 갔으니까 네네. 실제로 무슨 얘기를 그들끼리 했을까? 네. 이게 진짜네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사실 이 잭슨홀 미팅에서 그 연준 의장이라던가 의시비 의장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하도 이제 사고를 치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 가지고 그 네. 부분이 이제 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그쵸. 형태가 되는데 이게 심포지움이고 그래서 사실 연준의 직원들과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최근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네. 즉 경제학자들이 지금 최근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준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가 궁금한지 그거를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뭐 좀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어디서부터 가볼까요? 예, 뭐 처음부터 시작해 보죠. 아, 네. 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화면이 너무 보여주시면- 아름다워서. 화면이 이쁘죠. 네. 여기 그- 진짜 잭슨홀이에요? 아닙니다. 아, 그건 그럴 리가 아니시고. 없죠.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이럴 때 네. 그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데는 완전히 젬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나왔냐 했더니 오피스 365에 이제 드디어 디자이너 쪽에서 이제 AI 지원이 그쵸. 들어가기 시작했죠. 인공지능 지원됐죠. 네. 그래가지고 이 제목을 딱 쳐놓고 나니까 저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구나. 네. 그래서 이제 써본 건데 네. 예,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말이고 네. 열심히 일했고 8월에는 FMC도 없고 그러니까 좀 쉬어야죠. 그래서 이제 잭슨홀로 간단 말이죠. 잭슨홀에 이제 왜 가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볼커 총재가 있을 때 그 당시에 볼커가 이제 송어잡이를 좋아했는데 네. 그래서 잭슨홀로 옮겼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휴양지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뭐 좀 마음 편히 가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냥 놀러 간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요. 그쵸. 뭐 읽을 것도 하나 가져가야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논문도 좀 준비를 해보고 그렇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은 그 이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하는 논문들은 굉장히 초기 버전들이에요. 드래프트고 이제 보통 논문을 경제학자들이 작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드래프트 버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워킹 페이퍼 레벨에서 한번 네. 작성을 해서 이제 그 피어 리뷰 안 네네. 받고 그 출판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리뷰를 완전히 철저하게 받고 보통 저널에다가 내는 식으로 네네.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1년에 하나 쓰기가 힘들죠.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시의성 있는 네네. 그런 작업들을 하기가 좀 쉽지 않고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표되는 자료들은 이제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완전히 포맷을 갖춘 잘 만들어진
그런 논문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야라고 이제 자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그런 논문들이 됩니다. 초록 같은 건가요? 초록보다는 조금 더 나간 거죠. 초록보다 초록만 조금- 주면은 이제 화내니까 그렇죠. 머리글만 주면 좀 어쩌자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초록보다 조금 더 그거보다는 나간- 조금 더 진전된 어. 형태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완전히 갖춰진 형태는 아니다. 네네. 대신에 그 지금 경제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첫 페이지는 아무리 그래도 파월하고 라가르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봐야죠. 안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3페이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다 이전에 봤던 이야기들이죠, 사실은. 네. 특히나 파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지난번처럼 짧지 않다. 지난번이면 22년이었고 22년에 그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자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점잖은 모습을 보이고 우리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인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수준 그 긴축적인 통화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거야. 네네.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죠, 사실은. 여기에서 스탠스가 벗어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라가르드 총재의 이야기가 조금 더 흥미로웠죠. 네. 그 라가르드 총재가 이야기를 한 걸 간단하게 두 줄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물론 이제 제 관심사에서 바이어스가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공급망의 탄력성이 낮아지고 글로벌 경쟁이 약화된다면 네. 가격은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가격 조정의 움직임은 커질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는 거죠. 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공급망이 재평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중국을 배제하겠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경쟁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니 그렇다라면은 가격의 움직임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네.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지정학적 충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즉 이번 라가르드 총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가격, 인플레이션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국 배제하면 물가 계속 계속 높을 걸 이 얘기네요. 그 이야기를 사실 이제 던져놓고선 진행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구나 정도로 네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 보죠. 뭐 이게 제 포인트는 아니니까요.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잭슨홀 미팅은 이틀에 걸쳐서 그 4개의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어떤 논문들이 발표가 됐는지 제가 편안한 어투로 글을 써놨는데요. 네.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통화 정책은 보통 장기적으로는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마앤 지머만이라는 저자들이 머니터리 파러시 앤 이노베이션이라는 논문을 준비를 하면서 네.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늘어나고 수익성 감소되면은 혁신을 위한 활동을 기업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펴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트래디셔널한 관점에서 보면 경제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기존의 통화 정책은 뉴트럴하다라고 배웠잖아요. 네네. 그리고 뉴트럴하지 않고 향후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려면 피스칼 팔러시 재정 정책을 가야 된다라든지 네네. 보통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갑자기 뭔 소리지? 그러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주장을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놨다가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이야기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2분기 미국 GDP 나오고 이제 그 미국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네네. 했는데 네. 장기적으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올릴 거니 그럼 너희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내부에 숨겨놓고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연준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주제였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시점이죠.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금리를 올렸고 그동안 그래도 경기가 많이 둔화되지 않는데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은 뭐였냐면 우리 경제 정책은 레그가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 그렇죠. 보통 1년에서 1년 반 그러면은 이제 슬슬 시작할 거야. 이런 얘기하면 이제 슬슬 신경이 쓰이는 시점이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이 논문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리고 연준 담당자들이 꼭 보고 싶어하는 그런 논문일 가능성이 있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라가르드 총재가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성되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라는 논문을 알파로엔 초가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네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저자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중국을 배제시키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제대로 되고 있니? 디커플링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아?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뭐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연준의 현재 정책과 가장 많이 연결이 되는 그런 논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미국 연준하고 ECB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창용 총재도 가셨고 이제 다른 그 중앙은행 그렇죠. 네. 담당자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베리 아이켄 그린이 그 공공부채에 관련된 이야기로 진행을 시키죠. 그래서 베리 아이켄 그린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공공부채 줄어들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그 유동성을 뿌려줬기 때문에 공공부채는 많이 늘어났는데 네. 이 공공부채를 다시 줄일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것 같다. 왜? 줄이고 싶으면은 기초수지, 즉 프라이머리 정부의 프라이머리 밸런스, 보통 기초수지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이거를 흑자로 전환시켜 가지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초수지가 그러니까 공공부채가 네. 이제 많이 있단 말이에요. 빚이 많이 있다는 네네.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네. 빚을 갚으려면 뭘로 갚아야 되죠? 돈을 벌어야죠. 아껴서 세수로. 갚아야 네네. 되겠죠. 네. 정부 입장에서 아끼는 건 뭐죠? 기초수지, 즉 세금으로 벌어온 것과 지출의 그 줄여서. 갭을 네네. 줄여 그거를 흑자로 만들어야 되고 네네. 이거를 기초수지의 흑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게 한참 동안 유지가 돼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우리 빚을 갚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야 사실 공공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미국 역사상 딱 한 번 봤죠. 흑자가 클린턴 아니라 때 한 항상- 번 봤었죠. 그렇죠. 항상 적자니까. 그렇죠. 네. 그때 흑자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면서 네. 그 미국의 부채 규모를 줄였던 그런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신흥국이나 저개발 국가들은 전형적인 커런시 크라이시스 또는 그 데트 크라이시스의 모델로 다시 적용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사실 이제 신국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섬찟하지만 그렇죠. 유의 깊게 봐둬야 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시장 구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뭐 국채시장, 미국 국채시장에 네네, 있어가지고 그 국채 발행 규모가 너무 크고 아웃스탠딩 잔액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미국 국채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거래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의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이피션시가 점점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시장의 볼레틸러티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그 어떤 특정한 채권을 거래를 할 때 이 규모가 크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그 거래소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채를 이제 장내 거래를 한다라든가 네. 그런 식으로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딜러가 받아다가 그거를 이제 아이비들과 같이 거래를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채권은 그런 식으로 거래해요? 네. 그러니까 채권은 그냥 시장에 모여갖고 너 사고 그럼 내가 살게, 그러니까 너 팔고 내가 살게 이게 아니라 예. 그냥 장외시장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딜러가 와서 자 제가 한 100개 들고 왔습니다. 뭐 골드만삭스 몇 개 사실 거예요. JP모건 몇 개 사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시장 구조가 취약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발행량이 많아지면은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그거를 사서 네.
사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국채의 규모보다는 이게 작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채권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경제를 보는 입장이나 이제 주식 시장 관점에서는 약간 좀 떨어진 이야기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이 네. 이야기는 그냥 그런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에 세 가지 이야기를 조금 찬찬히 그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이야기가 머니터리 팔러시 이노베이션, 즉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저는 되게 혁신을 축소시킨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인투이션으로 따지면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오죠.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냐면 뭐 이렇게 혁신 기업들이 지금 돈 빌려갖고 투자 받아서 이게 좀 하는데 고금리 때문에 투자 못 받으면 뭔가 혁신이 정체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이게 그 이제 흥미로운 점은 그 부분이죠. 누구나 다 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직관적으로. 라고 직관적으로 딱 와닿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나타나면은 아무래도 식물 부분의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의 수익성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혁신을 시도하기 어려워진다. 네. 그가 첫 번째 루트가 될 것이고 네. 두 번째 루트는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금융시장이 환경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서 네네. 즉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자금 조달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혁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실패 확률이 높은 그런 네.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카고 교수는 무엇을 해봤냐면은 이러한 변수들을 모아가지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아 실제로 고금리가 혁신에 영향을 주는지요?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오, 분석을 한 거죠. 있어요? 네, 보여주실 수 그래가지고 있으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100bp 정도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 R&D 투자나 아니면은 중요 기술에 대한 특허 건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엠피리컬하게 네. 보여주고 있고요. 100bp면 1%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100bp 더 올라갔죠? 500bp 올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2년에서 4년 동안 봤을 때 그 이노베이션 인덱스라고 만든 지표가 있었는데 이게 9%까지 감소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마디를 더 하죠. 2017년에 코간이라는 분이 네. 논문을 발표한 게 있는데 이 논문에서 혁신 지수가 9% 정도 감소하면 5년 후에 아웃풋 즉 GDP는 1%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네. 그 이것은 이제 자본이나 노동이 들어갔을 때 그게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할 것이냐를 멀티플라이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생산성 요소인데 이게 0.5%만큼 감소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물 경제에 네. 실제적으로 GDP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논문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있을 때 첫 번째 그림 왼쪽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국민 계정에서 네. 우리가 보통 그 IP 생산이라는 파트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실질 투자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게 불가능할까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냐면은 실제적으로 금리와 네. 그 다음에 그 실질 투자와 그 다음에 기업의 R&D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변수, 그 여러 개의 변수들을 묶어놓고 그 계량 경제학적으로 이제 보통 VAR을 돌려보는 거예요. 네네. VAR을 돌려보면은 이제 충격, 즉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다른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추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실제적으로 실질 투자가 감소하고 첫 번째 그림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 그림은 기업 수준에서의 R&D 투자가 감소한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안 그럴지 몰라도 8쿼터에서 12쿼터 즉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거죠. 네네. 아, 죄송합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예,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네. 거죠. 요때가 되면은 거의 4%까지 줄어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즉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충격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네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특허 및 그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테크놀로지들 같은 경우에는 12분기부터 16분기 사이에 거의 1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3년에서 보여주고 4년 가량. 네네. 즉 처음에 이야기했던 금리가 오르면 실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다. 어떤 측면에서 이노베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보통 우리가 거시경제에서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제가 생산할 때 얼마나 잘 생산하느냐 네네. 이 부분이 되는 거니까 자본재를 한 단위 투입했을 때 네. 이게 5단위가 나오느냐 10단위가 나오느냐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즉 이 그래프들은 첫 번째 주장 R&D 줄어들고 투자 줄어들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역시 통화 정책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즉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 우리가 보통 애그리게이트 이노베이션 인덱스라고 불리우는 혁신 지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 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지수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게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거의 9% 가까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2년 동안 9% 정도 떨어진더라. 네, 아, 금리가 100bp 오르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를 지금 시사하고 있는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500bp 올랐으니까 9, 40, 45% 떨어지고. 뭐 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장들이 모였으니 이 네. 논문을 발표하신 분은 네네. 기다려라 많이 올렸지 않냐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혁신성 떨어질 수 그것을 있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는 거는 그 중앙은행의 결정이지만 네네. 그게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보다 더 큰 비용을 수반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걱정되었던 이야기. 네네. 금리를 계속 올려 언제까지 올릴 거야? 올렸는데 6% 경제가 계속 7%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네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올릴 때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지금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논문에는 이제 패널로 홀팅거 교수가 나와서 이게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되려면 하이테크 기업들이 이노베이션을 굉장히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 최근에 생산성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하이테크 기업들이 그 컨트리뷰션 그 기여하는 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 현재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은 사실 그것보다는 고전적인 부분들 컨스트럭션 건설이나 이런 제조업 중심으로 그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지금 당장 미국 경제에다 접목시키는 것은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간 지금 이 이야기는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다음 게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이슈였죠. 중국의 공급망 재편.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개편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기에서는 어떤 논문이 나왔을까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리얼로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중국을 배제하자라는 건데 중국을 배제하면 그건 어디로 갈까라는 네네.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대표적인 수혜국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베트남 아니면 멕시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베트남의 저임금이라는 네. 강점, 그다음에 멕시코의 지리적인 근접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수혜국이 될 수 있었다. 그거를 보통 이 논문에서는 프렌드라고 친구들 네. 이제 수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냥 우호국이라고 그 부분을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은 자 중국이 확실히 리얼로케이션 즉 마찰에 의해 가지고 그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거 디커플링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 거냐? 아니다. 네. 왜 아니냐? 이 베트남이나 멕시코 등에 대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즉 직접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들을 거쳐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이 이 우호 국가들에 대한 FDI를 확대하고 있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갔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외부로
생산 기지를 이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미국으로의 수출을 유지하고 있는 그쵸, 그런 그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쿠션 한 개만 더 맞는 거지. 조작지는 똑같은 거니까. 관세는 뭐, 더 내면서 우울하지만 이제 그런 네. 얘기가 되는 관세 거죠. 더 내고 그 어쨌든 배값이랑 아니면 비행기 값 더 내야 되니까 비싸지긴 비용은 비싸지고 조금 더 들겠지만 뭐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법은 피했고.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인플레이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중국 이외에 대한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 네. 단위당 수입 가격이 올라가더라라는 거를 엠피리컬하게 분석을 해서 보여줍니다. 어.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그림은 지금 중국만 빨갛게 되어 있죠. 네네.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 수입하는 국가들의 점유율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점유율이 얼마나 변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때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5% 정도 하락합니다. 네. 상당히 큰 폭이죠. 다른 국가들이 변화하는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확실히 마찰이 있었다. 리얼로케이션은 확실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누가 수혜를 받느냐? 첫 번째가 베트남. 그다음 거의 타이완. 2%만큼 올라가죠. 그러네요. 그 다음 대만, 네. 인도네시아, 캐나다, 한국, 멕시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 즉, 뭐 전통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베트남을 뭐 프렌드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건 네네, 그건 뭐 역사적인 이야기고 네. 최근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장은 없겠죠. 네. 어쨌든 그 미국과 그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확실히 그거에 따른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왼쪽 도표를 보시면 해당 국가에 있어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17.6%였는데 22년이 되면 19.6%까지 상승한다라는 것이죠. 멕시코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요? 아니죠. 멕시코에서 네. 중국의 시장 점유율. 멕시코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 멕시코라는 시장에서 네. 중국 상품의 점유율을 네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17.6에서 19.6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별로 작은 수치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죠. 네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둔화되고 있죠. 일본을 제외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 중국은 10.2%에서 12.0%, 베트남 같은 경우 27.5%에서 33%, EU 같은 경우 18.2%에서 20.9%. 네. 즉 미국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5% 하락하는 그 기간 동안 다른 국가에서의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다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빠진 거 다른 국가가 나눠 먹은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좀 그런 형태네요. 형태 결과만 네. 보면. 형태는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렇게 돌려가지고 다른 쪽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라는 그럴 부분에서도 수도 있죠. 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멕시코 찍어서 거기서 조립하고 뭐 이렇게 다시 미국으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중국에서 중간재를 멕시코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네. 최종 조립하고 미국 미국으로 보내면은, 보낸다. 예. 그럼 멕시코산. 네, 한국도 많이 해봤던 예, 그런 그쵸. 이야기죠. 아니 뭐전 네. 세계 국가들이 다 하는 거니까. 다 하는 예. 거니까 중국이라고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고 지금 그러한 간접적인 수치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죠. 오른쪽은 중국의 그린필드 FDI라고 해서 그린필드 FDI는 뭐냐면은 외국에 이제 FDI는 직접 투자지 않습니까? 네네네. 직접 투자라는 건 이제 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린필드 FDI라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다 생산 기지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하고 거기에서 제품을 뭐 수출을 한다든지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의 FDI를 그린필드 FDI라고 네네. 얘기를 해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가 간에 이제 조금 더 효율성을 더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FDI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래를 보시면 녹색까지 포함된 부분이 미국, 베트남, 멕시코를 포함한 중국의 그린필드 FDI예요. 이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과거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이
베트남, 멕시코, 미국에다가 FDI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쪽에 투자하고 중국이 예.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중국이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네.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에는 수치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늘어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건 또 완전 다른 얘기다가 되는 것이죠.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최근에 2021년, 2022년에는 좀 그런 모습이 보이죠. 네네. 그 이전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라는 거죠. 과거의 수치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도 이러한 이전 과정에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만한 근거는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는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에서 현지 생산도 하고 베트남에 투자해서 베트남 현지 생산도 하고 멕시코에 투자해서 멕시코 현지 투자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중 그 무역 갈등과 이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한 21년, 22년부터 그때부터는 조금 줄어들었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직접 현지 투자는 못 하겠고 네. 뭐 다른 국가 뭐 인도네시아에다가 물건 보내가 중간재 보내갖고 뭐 미국 보내던가 수출하던가 뭐 그 이런 부분이 식으로 이제 왼쪽에 수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걸 보니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리얼로케이션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디커플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다. 리얼로케이션은 되고 있는데 디커플링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그 30년 가까이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하나의 국가를 강제적으로 떼어내는 작업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너희 정치적 수사시밖에 안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논문 비용 늘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회귀 분석을 해요. 네네. 회귀 분석을 하는데 종속 변수를 뭘 넣냐 하면은 수입 단위 가격을 놓고 있는 거죠. 네네. 그거의 로그 디퍼런스니까 그냥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설명 변수에 뭘 넣냐 하면은 중국의 임포트 쉐어, 즉 중국의 수입 비중. 아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 5%까지 둔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네. 그거를 붙여놓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부분들이 지금 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국가들을 보시면은 베트남, 멕시코,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중국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임포트 쉐어가 마이너스 5%만큼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5 곱하기 1.96을 하면은 대충 9.6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9.6%만큼 미국의 수입 가격이 올랐다. 상승했다라는 거죠.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가격이 9.6%만큼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다시 5% 곱해보면 3%가 넘어서게 되죠. 한국은 한 2%? 한국, 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네. 2%가 이게 작은 수치가 아니죠. 뭐 5년에서 6년 정도니까 2% 오른 게 뭐 큰 대수야?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리얼로케이션을 그 극단적으로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지난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피리어드, 즉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금리도 낮은 수준이고 네. 이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은 디플레이션이 중국으로부터 수출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네.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 개발을 하면서 농촌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끌어와서 생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수입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 30년 동안이나 오르지 않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게 된 기본적인 그랬죠. 원인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네네.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네. 자, 그럼 중국을 뗀다면 비싸지겠죠. 그러면은 그때 이야기한 부분들을 전부 다 되돌림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숫자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걸 논문으로 그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줬다고요? 이게 다 잭슨홀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네네네. 와,
그 지금 정말 재밌는데 이게 조금 그 마무리를 한마디만 좀, 더하면은 좀, 네네. 끝내는 건 아니고 좀 마무리를 네네. 해주시면. 이 논문의 이제 놀라운 점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걸 계량화해서 어느 정도 그래서 물가가 올랐는데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음. 그다음에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기제로서 작동을 했다라고 있었죠. 한다면 이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변경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난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올랐던 거는 전형적인 익스터널 팩터, 즉 다시 말해서 커머더티 프라이스, 네네. 원유, 그다음에 애그리컬처럴 이슈들 네. 이러한 부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럼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냐라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볼 때 생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당분간 더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앞에 두 개의 논문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금리 인상하면은 우리 힘들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높을 것 같아. 금리 올려야 돼.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인 거죠. 그렇죠.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중시했던 부분. 우리는 이 실물 경기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 이 난관을 잘 빠져나가야만 해. 어떤 상황에서 유동성이 미친 듯이 풀려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셔널 시큐리티라는 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점차적으로 떼어나가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나서 지금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떨어질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갸우뚱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한 달 자료를 거쳐서 봤었죠. 그러면은 9월에 SEP가 나왔을 때 2023년 말에 인플레이션을 도대체 얼마를 찍을 거니 다시 수정해서 라는 점이 됐을 때 그렇게 낮게 찍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논문은 시사해주고 있다가 제가 바라본 결론입니다. 이걸 보고 또 파월 의장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걸 보고 야, 우리가 고민하던 걸 저렇게 눈으로 보여줬네 네. 라고 하면서 사실 경제학자들이 해줘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구체적으로 그럼 얼마만큼 영향이 미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떤 기준점을 제시를 해준다라는 점. 네네.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논문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수님 정말 죄송한데요.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네. 요거는 그냥 그 신흥국의 부채가 문제가 있다. 특히나 이제 그 그림 하나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로우 인컴 컨트리들의 부채 상황인데 그 로컬 커런시보다 포린 커런시 외표채가 훨씬 더 많다. 외화표시 부채가 많다. 외화표시 부채가 많으면은 환율이 떨어지면은 당장 문제가 된다. 그렇죠. 라는 점에서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올랐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이켄 그린이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다음에 녹화하시죠 한번. 저희 그냥 한번 다음에 그렇게 하시죠. 한뭐 이렇게 한 2시간 놓고 녹화하시죠 그냥. 너무 아쉽지만 저희가 또 개장 시황도 봐야 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네네.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